첫 코너는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자연 스님의 신나고 감이 오는 불교 자신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요. 불교계의 지식 끝판왕, 불교계의 지식 히어로 탄호 스님급 저희 자연 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 완전 돋는 질문들로 지식과 지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손오공, 또 저팔계, 그리고 사오정은 모두 다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였어요. 제목부터 확 끌리시죠? 저희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TBS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스님 공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친할수록 침을 먹이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침이죠, 저게? 그 맞는 침인가요? 맞는 침도 있고, 그 다음에 뱉는 침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할까? 뭐 터키에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뱉는 침을 핥지 마라. 핥지 마. 뱉는 침을 핥지 마라. 이거는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굳이 뭐 핥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한국 문화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그게 굉장히 특이한 종교적인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지금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를 오염으로부터 걷어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애욕 이런 용도로 쓰였던 단어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욕정적인 단어들, 그래서 약간 저급한 단어, 그거를 기독교가 세탁해내면서 당신들 단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만들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사랑 같은 단어를 상당히 금욕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꼭 그런 거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 자비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썼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단어를 오염시켜서 상대 종교를 공격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에서 이제 꼭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상이라는 단어는 항상하지 않다는 단어고 그냥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상을 한글로 얘기할 때는 그냥 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변화도 순수한 한글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호불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상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쓸쓸함, 고적함, 가을, 뭐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유교에서 불교를 공격하려고 무상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교에서 그런 것만 했던 게 아니고 도교를 공격할 때도 썼었어요. 그게 허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는 빅뱅 이전에 어떤 충만한 상태 같은 것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허무주의, 허무 이렇게 하면 막상 이렇게 뭐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덜 떨어진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불교계에서는 허무, 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득 찬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교나 도가에서 말하는 허무라는 개념하고 실제로 불교에서 말하는 뭐 무상, 공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둘 다 각 종교의 중심 개념어예요. 그거를 오염시켜 버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쓰면 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에게 약간 반발을 갖는.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유교의 작전이었었고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탁을 해가지고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면 될수록 기독교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 인식이 파급되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뭐 114에 전화만 걸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맞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깜짝 놀랍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언제 봤다고 아무데나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변태적이진 않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그런 상태였으면 그 대신 뭘 썼어요? 애정을 썼나요? 사모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모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최근까지도 평생 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성일 씨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 로맨스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 대배우가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사랑을 안 단어를 안 썼다고 썼다는 게 TV에서 신선하게 나중에 다가오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TV에서 진행자들이 시켜서 엄연아 씨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80인가에 했어요. 본인께서는 상당히 오글거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는 대사를 하실 때.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지 마음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랑이나 마음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집단주의 문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우리 돼지우리 할 때처럼 어떤 이런 내 집단을 가리키는 내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고, 동아시아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 집,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 와이프까지. 우리 마누라. 어떻게 우리 보면 엄마. 공유경제의 최고의 시작을 동아시아에서 연 거예요. 전부 다 공유하는. 일부 다처제 같은.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너무 받으면 이게 농담했다가 너무 이거 진담으로. 제일 큰 문제가 어디 나니 언론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딴 나라들 보시면 일단 터키 말도 그러는 건데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터키 언론이 터키 국가 아니면 터키 군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터키 쿤이라고 써요. 군? 예, 우리 군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고, 왜냐면 언론의 그 언어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쿤이라고 안 쓰고 우리나라라고 안 쓰고 무조건 터키 공화국은 이렇게 말했다, 당국이 이렇게 말했다, 터키 군이 그걸 했다, 우리 군이 그걸 했다가 안 써요. 근데 저는 한국 언론에 있는 기사들 읽으면 우리 군이 뭐 했다,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는 쓰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었냐면 우리은행 같은 표현이 맞을 수 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집단 전체를 묶는 이런 구조들이고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국가도 집이에요. 네. 국가, 그 다음에 우주도 지부자, 집주자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어떤 가해 개념? 이게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처럼 어떤 가족 문화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적인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고 다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아저씨, 아줌마. 그게 원래는 삼촌의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은 이모. 서빙이나 미용을 해주는 분도 그렇고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해주는 다 이모인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모인데 돈은 받더라. 이모인데. 라고 하는 거죠. 네. 알파고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처음에 와서 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나 아니고 불러야 되나? 누님이라고 부르면 좀 약간 깎아주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적응력이 좋아요. 네. 너무 신기해서 바로 쓱 들어가요. 쓱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갔다. 앙크! 이렇게 하면 식당에서 뭐야 이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저씨, 이모 했더니 아이고 외국인 우리나라 언어를 빨리 배웠나 해서 좀 약간 뭐 반찬을 더 많이 주시든가.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을 묶는 문화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게 몸을 많이 터치하고 서로 침을 먹이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끼리도 화장실 갈 때 같이 팔짱 끼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친해지면 터치를 더 많이 해요. 네. 그리고 터치만 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한국 문화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친한 남자끼리만 욕이 가능합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예. 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성분들도 많이 친해지면은 서로 되게 친밀한 욕들을 주고받는 분들이 우리 계시더라고요. 옆에서 안 하는 거지. 네, 여자, 우리 남자 앞에서 안 하는 여자도 분들이죠. 욕을 해요? 네. 네. 아니에요? 안 해요. 아직 둘이 안 친해졌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 아니, 저는 사실
젊은 여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찰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렇게 좀 많이 곰삭으신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세태는 진짜 욕을 할까? 할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많이 해본 얼굴인데. 전 욕을 몰라요. 그게 더 가식적이야, 그치? 근데 그 우리라는 말을 쓰는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이런 특이한 문화에서 왜 침을 먹이기 시작한 거지? 더 친한 사람은 이제 몸을 터치하는 걸 넘어서서 네. 서로 간에 침을 공유하는 타액 공유라고 하는 거는 가장 친밀한 사람끼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뽀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뭐 뽀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도 타액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내밀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집안 같은 가족끼리 그런 행동들을 해요. 국이나 찌개에 함께 숟가락을 담궈서 먹는 그 문화 같은 것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찌개나 이런 걸 같은 걸 공유할 때 사실은 뭐 원래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음식은 다 개별상을 가지고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유해서 먹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찌개라고 하는 거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그전에는 식재료가 부족해서 찌개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습니까? 오래된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청국장이든 가운데다 놓고 그걸 떠먹는, 그리고 떠먹는 것도 지금은 가족끼리도 앞접시에 놓고 이렇게 먹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숟가락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어떤 분은 밥풀이 묻어 있는데 다시 넣고 넣었다 빠져나오면 그 밥풀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식당에 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끼리인데도 앞접시가 안 나오면 서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인화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불편할까봐.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친구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던 것도 그냥 나 한 입만 주고 이렇게 해서 먹던 그것도 다 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 한 입만 먹을게. 이건 친한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거는 거지예요. 나 한 입만 줘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는 약간 천한 거고, 우리는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까지는 거지 아닌데 한 입만 주고 다 먹으면 그 점가 거지예요. 한 입만 했는데 한 입. 그리고 이제 술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술잔을 돌리는 것도 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집단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규정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컵을 만들 때 손잡이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 돌리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돌린다는 게 한 술잔을 옆 사람한테 네, 이렇게 자기가 마시고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돌릴 때 이제 차도 돌리고 술도 돌리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런데 술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또 윗사람한테는 이런 손잡이 같은 게 있으면 그 손잡이 방향으로 주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한 잔 한 상태에서는 방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돌리기 좋게 만드는 게 지금 술잔도 그렇고 소주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찻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침 먹이는 문화 속에서 있는 거고, 제 생각이 안 틀리면 아마 침 먹이는 문화가 찌개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많이 이제 희석되지만 술 쪽에는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술 문화에서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잖아요. 내장 갖고 올게 이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잔 꺼내서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거의 안 그러는 거 같아요. 그냥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손자를 키우면 이제 제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키우면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쪽 빨아서 주거나 뜨거우면 숟가락에다가 음식을 넣고 혀로써 이걸 온도를 낮춰요. 그리고 애한테 먹여줘요. 저는 그거는 못 봤는데 다 먹었을 거예요. 아니, 전 많이 못 봤는데 먹었을 거예요. 오징어 씹어주는 할머니들은 많이 봤어요. 오징어는 질긴 딱딱하니까, 것들. 질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흔히 농담 삼아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며느리들이 애를 봐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나 안 그러면 친정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몇 번만 하면, 그러니까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입으로 빨아서 몇 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걸레로다가 입 닦아주고, 이런 몇 번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어머니 그러지 하는, 마세요, 막 이러고.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런 방문 횟수가 막 줄어드는 그런, 이런 문화들이 실제로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반증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침을 먹이는 문화라고 하는 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고 지금은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단주의가 이제 개인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때 아직도 저희 정도 상황이 되면 저희 정도 나이에서는 사실 더치페이라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든지 뭘 하면 누가 낼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안 낼 사람이 내면 그것도 욕을 먹어요. 신경노동이에요 그거. 아 이번에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렇게 딱 계산을 하는데 요즘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다 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시키고 그러니까는 뭐 음식점에 가도 다 개별적으로 시키잖아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절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한 턱 낼게 이래놓고 나 짜장면 이러면 그냥 다 짜장면이에요. 아, 눈치껏. 그 내는 사람한테 맞춰서. 그렇죠. 그 사람이 어른인 경우에는 그 이상 시키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음식도 빨리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두세 가지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는 걸 줘요. 지금도 아마 학교에서도 선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여럿이 가면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커피 한 잔을 시켜도 다 다른 걸 시키고 다 다른 걸 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순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뭘 음식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때는 보통 이제 똑같은 음식을 시켜서 똑같이 쫙 깔리면 어른이 젓가락을 들면 이제 계시죠. 마치 그 건물 다 지어놓고 테이프 끊는 것처럼 젓가락을 드는 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많이 사라졌죠. 그렇게 해서 게다가 이제 송금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더치페이 해놓고 각각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n분의 1도 아니잖아요. 시킨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액을 청구를 하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막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은 저희는 그런 것도 해요. 카드 뽑기라고 계산을 누가 할지 애매하면은 맞아요, 카드 맞아. 이렇게 놓고 그 직원분한테 하나 골라주세요 한다면서 그 그건 표정 안 문화현상이 아니고 약간 도박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그러네요. 맞아. 저희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뭐 질문 타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영어 아나운서다 보니까 영어권 쪽 게스트 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일단은 한국에서는 뭐 내 차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우리 차 뭐 다른 가족한테 설명할 때 우리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영어로 바로 바꾸면은 우리의라는 단어가 our거든요. This is our car. This is our wife. 하면은 우리 마누라라는 뜻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마누라라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내라는 뜻이 돼서 서양 사람들이 이 영어를 들었을 때는 뭐지? 이렇게 일부 다처제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And 수 then 있는 I am our husband. 네, 거의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가진 흥미로운 부분이고 우리라는 집단 문화가 한국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대변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아니 이게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구적인 관점은 개인이 모인 걸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집단 안에서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밖에 개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디든 관계를 불러요.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안 그러면 뭐 형이면 형, 뭐 좀 더 형이 여럿이 있으면 큰형, 작은형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직위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직위인 사람이 동시에 여럿이 있으면 성을 붙이는 정도지 이름을 부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부른다고 하는 게 그 집단에서 너의 위치가 뭐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사실은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누구의 부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맞출까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시간이 있으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네.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감이 발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안에서의 위치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교를 물어보고 뭐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하면서 관계 정립을 했을 때, 그래서 네가 위야 내가 아래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명확해지면 사람이 편해요.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내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지?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국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합작해서 일할 때 같이 일을 도와본 적이 있는데, 한국 회사 쪽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분이 누가 위고 누가 상사고 누가 부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오셔서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Who is number one? 그래서 상사가 누구세요? 라고 여쭤봐서 가서 먼저 악수를 하고, 이런 파악을 해야 사업이나 아니면은 공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특이한 문화라는 걸 이렇게 외국인들이 옆에 있을 때 새삼 깨닫게 돼요. 사실은 사회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큰 행사, 저도 이제 사찰에서 사회 같은 걸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교무이기 때문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의전에서 순서 정하는 거예요. 네, 누가 의전이요. 순서인지를 잘 모를 때, 누가 위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서로 자기 그쪽 밑에 사람들이 와서 이쪽이 위에요, 우리가 위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이 잘 안 나오면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막 오만 번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교실 같은 데 빈대에서 앉게 되면 주변부터 차요. 가운데는 맨 마지막 쪽에 찹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맞아요. 그게 시대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0년, 90년대 초반까지는 어땠냐면요. 당신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둑돌 좀 만져봤어요? 라고 했을 때 만져봤어요. 이러면 유단자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한테 돌 좀 만져봤어요? 이러면 만져봤어요? 이러면 알까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자신을 낮추는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뭐 자기 PR 시대는 어쩌냐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화돼서 어떻게 스펙을 만들어서 내 상품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고민하는. 그래서 지금 면접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자소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어떤 걸 경험했어요? 외국에 가봤어요? 뭐 봉사활동을 해봤어요? 라고 했을 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면접관이 얘기하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손을 듭니다.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혹시 박예리나 씨 다음 뭐 질문해 주실 거 있나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좀 궁금했던 건데, 집단주의랑 개인주의 그리고 또 동서양을 좀 대표하는 이런 문화적 특징들이 각각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불교적인 입장은 좀 어떠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교는 동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이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 그리고 불교가 속해 있는 사실 인도 쪽은 인도 유럽어족, 그래서 인도 문화권은 오히려 유럽하고 가까워요. 터키, 알파고스가 오신 터키는 어디에 가깝죠, 그러면은? 터키는 그냥 중동이에요. 중동. 제3의 어떻게 보면 서양, 어떻게 보면 동양 이렇게 갔다 왔다 해요. 네. 지금 서양과 동양의 집단적이냐 개인적이냐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예는 뭐냐면, 사람을 부를 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오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단이라고 하는 성을 먼저 표시하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름을 안 써도 돼요.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그거 하잖아요. 주소 같은 거 쓸 때도 방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집단 안에서의 개인이냐, 개인들이 모인 것을 집단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뭐 월드컵 같은 거야. 그랬을 때 이름 표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성을 뒤에 쓰면서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전통이니까 그 나라에선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꼭 우리나라 안에서까지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뭐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까지 그들의 방식으로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인 거고 어떤 게 우월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 전통을 존중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국제 경기고 뭐 이러니까 그 시각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